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도끼에 머리를 16차례나 맞았는데도 끝까지 버티며 커피를 끓이고 신문을 가져오는 일상적인 행동을 해냈고 결국 집 앞에서 피웅덩이 속에 쓰러졌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내가 숨이 넘어갈 듯한 상태로 남은 오른쪽 눈 하나로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막내 아들이 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3주 뒤 그녀는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고 진실은 순식간에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2004년 미국 뉴욕주 델마타운에서 벌어진 이 가정살인 사건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을 뿐 아니라 미국 사법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이 가정용 경보 시스템을 능숙하게 해제한 정황과 노란색 지프 차량의 흔적이 확인되면서 부부의 명문대에 재학 중이던 막내 아들에게 의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증거가 드러나면서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던 한 가정이 서서히 균열을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21살 대학생으로 하여금 잔혹한 살인을 결심하게 만들었을까요? 또 무엇이 한 어머니로 하여금 죽음의 문턱에 서서도 범인을 감싸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2004년 11월 15일 오전 6시 45분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 사무구역은 평소처럼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중요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고 법원 보조 직원인 피터 포르코는 여러 핵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1분 1초 흐르는데도 피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 특히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동료들은 처음엔 길이 막혀 조금 늦는 것뿐이라 곧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도록 피터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마이클이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꼈고 그는 피터가 델마타운에 있는 자택으로 차를 몰고 가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익숙한 그 집에 도착한 마이클은 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현관 주변에는 검붉은 점들이 몇 방울 흩어져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마이클은 그것이 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그는 문을 열었고 진한 피비린내가 한순간에 몰려왔습니다. 집 안에는 피터가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미동도 없었습니다. 눈앞의 장면에 마이클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몇 초 뒤에야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델마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52세의 피터는 현관 근처에 쓰러져 있었고 손에는 그날 아침 배달된 뉴욕 타임스가 쥐어 있었습니다. 신문의 가장자리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의 몸에는 수많은 자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는 이미 말라 있었지만 그의 뒤로는 약 6m 길이의 피 자국이 끌린 흔적처럼 이어져 있었고 그 자국은 2층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피 자국을 따라간 경찰은 2층 안방에 도착했고 그곳의 광경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피터의 아내이자 54세인 조앤 포르코는 침대 위에 숨이 넘어갈 듯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침구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벽과 바닥, 침대 난간은 물론 천장까지 피가 튄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는 길이 약 30cm의 나무 손잡이 도끼 한 자루도 발견됐는데 도끼에는 마르지 않은 피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피터의 머리에는 도끼로 인해 생긴 상처가 총 16곳 있었고 그중 한 상처는 깊이가 40cm로 뇌관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조에는 도끼에 3차례 맞았는데 두개골에는 길이가 30cm에 달하는 상처가 나 있었고 왼쪽 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으며 턱은 얼굴에서 거의 떨어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응급산소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법의관은 그녀의 입을 찾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점은 경찰이 부엌에서 피터가 부상 이후 움직인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커피 머신에는 아직 다 끓지 않은 커피가 남아 있었고 식기세척기도 열려 있었지만 작동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도 피터는 억지로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을 해낸 뒤 결국 현관으로 이어지는 복도에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분명 중상을 입었는데도 그는 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움직였을까요? 병리학자의 설명은 이 비정상적인 행동 뒤에 숨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피터는 공격을 당한 직후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지만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잠깐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강한 타격으로 대뇌 신비질이 손상되면서 인지, 추론, 논리, 언어 기능에 장애가 생겼지만 뇌 깊숙한 곳의 기저 부위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어난 뒤에 피터는 마치 산 사람 같지 않은 상태로 무의식의 작동에 이끌려 매일 하던 일상을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는 먼저 옷을 입고 화장실로 가 세수를 하고 이어 1층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준비를 하려 했습니다.
그 다음 현관문을 열고 아침에 막 배달된 신문을 주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뒤쪽에 문이 닫히며 잠겨버렸습니다. 피터는 화단에 예비 열쇠를 숨겨둔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그곳에서 열쇠를 찾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와 몇 걸음도 못 가 과다출혈로 집 앞 복도에서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동은 마치 공포 영화 속 장면처럼 섬뜩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피터가 쓰러진 순간은 이 비극의 끝을 알렸지만 진짜 수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을 봉쇄하고 피터의 신원과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진술을 통해 경찰은 이 가족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피터는 뉴욕주 최고법원의 법원 보조 직원이었고 조에는 지역의 유명한 병원에서 일하는 소아 언어병리학자였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조너선 포르코는 23세로 미 해군 핵잠수함에서 복무 중이었고 막내 아들 크리스토퍼 포르코는 21세로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보기엔 피터의 가정은 매우 화목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완벽해 보였습니다. 조앤이 아직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범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였습니다. 조앤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족이 한 일입니까? 였고 조앤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경찰이 아들 조너선입니까? 라고 묻자 조앤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그럼 아들 크리스토퍼입니까? 라고 묻자 조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아있는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몇 방울 맺혔고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상처의 극심한 통증과 체력 고갈로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이 몇 번의 고개 끄덕임과 적기가 마치 범인의 정체를 드러낸 듯 보였지만 진실이 정말 그렇게 단순한 걸까요? 경찰은 의문을 안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앤의 지목이 나온 뒤 경찰은 즉시 크리스토퍼를 1순위 용의자로 올려놓고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티를 내지 않은 채 전날 오후부터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도 크리스토퍼는 상당히 침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에 잠깐 테니스를 쳤고 저녁을 먹은 뒤에는 기숙사 소파에서 계속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밖에서 약 20분 정도 달리기를 했고 막 학교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어 부모가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직접 알렸고 전화기 너머의 크리스토퍼는 곧바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소리만 들으면 매우 처참했지만 경찰의 귀에는 어딘가 과장된 연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사건 당시 자신이 집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일방적인 말이었고 경찰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신원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사건 현장을 세밀하게 감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 전자식 방범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지만 사건 당시 누군가 일부러 이를 부숴 망가뜨린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방범 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새벽 2시 14분 누군가 비밀번호를 입력해 방범 시스템을 해제했습니다. 새벽 4시 59분에는 조앤의 집 전화선이 외부에서 잘려 있었고 차고의 방범망도 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정황상 범인은 원래 차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창문이 잠겨 있어 실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터의 집 안에서는 여러 서랍이 열려 있었고 안에 물건들이 마구 뒤집혀 어질러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감나가는 물건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이 집 구조와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듯했고 돈을 노린 침입자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도끼로 피터 부부를 잔혹하게 공격한 수법은 오히려 원한에 의한 보복 살인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사건 당시 큰아들 조너선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해군 복무 중이었고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은 결국 막내 아들 크리스토퍼였고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는 매우 침착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먼저 스스로 DNA 제공에 동의했고 이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 크리스토퍼의 몸에서는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양손에도 상처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여러 차례 떠보듯 질문을 던졌지만 그의 입에서 의미 있는 정보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로체스터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학교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차로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에게는 노란색 지프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가 한밤중에 차를 몰고 부모 집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법의학 추정에 따르면 피터와 조앤이 공격당한 시간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고 이론적으로는 크리스토퍼에게 충분한 범행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로체스터 대학교와 델마타운을 오갈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톨게이트의 전자 스캔 기록을 조회해 크리스토퍼 차량이 지나간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기록에는 크리스토퍼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크리스토퍼의 노란 지프 차량까지 정밀하게 조사했지만 그 역시 유의미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사건은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던 그때 뜻밖의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3주가 지난 시점에 여러 차례 응급처치를 받은 조앤이 마침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막내 아들 크리스토퍼가 경찰의 1순위 용의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곧바로 공개 글을 올려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크리스토퍼일 리는 절대 없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앤의 이웃과 친구들로부터도 크리스토퍼가 부모와 늘 사이가 좋았고 한 번도 큰 다툼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 역시 크리스토퍼가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조앤을 포함해 거의 모든 사람이 경찰이 수사 방향을 바꿔 진짜 범인을 찾길 바랐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크리스토퍼에게서도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경찰은 진실로 가는 방향을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크리스토퍼의 생활 배경부터 파고들기로 하고 그의 과거를 전방위로 깊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겉으로 보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크리스토퍼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크리스토퍼의 학업 성적은 줄곧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제가 잦았고 한때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퇴학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잠시 커뮤니티 칼리지로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한 학기조차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학교에 재입학했습니다. 부모가 의문을 제기하자 크리스토퍼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치밀하게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퇴학당한 이유가 어떤 교수의 무책임 때문에 성적이 잘못 처리됐기 때문이며 이후 학교가 오류를 인정해 복학을 허용했고 그 책임이 학교에 있으니 학비 전액까지 부담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크리스토퍼가 아버지 피터의 서명을 위조해 아버지 몰래 아버지와 함께 31,000달러 대출을 신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돈 가운데 학비로 쓰인 건 2,000달러뿐이었고 18,000달러로 밝은 노란색 지프 차량을 샀으며 남은 돈은 전부 탕진해버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크리스토퍼는 필사적으로 부잣집 자제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일부러 가족과 거리를 두기도 했고 자신의 실제 가정 형편이 들킬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피터와 조앤이 110만 달러 규모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3개월 전 크리스토퍼는 여러 차례 은행에 투자 관련 문의를 했는데 당시 그는 은행에 자신이 수백만 달러를 상속받을 예정이라며 어떻게 투자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상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크리스토퍼와 아버지 피터의 컴퓨터를 조사하면서 오래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사건이 일어나기 약 2년 전부터 피터의 집에서는 절도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사라진 것은 모두 노트북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족도 외부인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은 그 옛 사건들을 다시 연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추적 끝에 경찰은 크리스토퍼의 온라인 계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는데 그는 형 조너선과 하나의 이베이 계정을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그 계정으로 노트북을 여러 번 온라인에 팔았지만 실제로는 배송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가 항의하거나 의심을 제기하면 그는 자신이 조너선인 척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이 이미 죽었다고 둘러대면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동생이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경찰은 또 크리스토퍼가 학교 근처의 한 동물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휴대전화나 보호복 같은 물건을 여러 차례 훔쳐 경고를 받고도 고치지 않아 결국 해고됐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행적은 그가 이미 지속적으로 절도와 기만을 반복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갈등을 진짜로 폭발시킨 것은 사건 발생 2주 전에 그 정체불명의 대출이었습니다. 피터는 자신 명의로 갑자기 빚이 생긴 것을 알고 격분해 크리스토퍼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따져 물었지만 그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1월 8일 피터는 이메일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에서 피터는 크리스토퍼가 서명을 위조하고 신분을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는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가 더 늦기 전에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표현은 강경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로서의 갈등과 미련도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크게 실망했지만 여전히 아들이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건넨 이 관용의 편지가 어쩌면 비극을 완전히 폭발시킨 도화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메일이 발송된 지 7일째 되는 날, 피터 부부는 참혹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이어진 갈등과 충돌은 경찰로 하여금 처음으로 크리스토퍼의 범행 동기를 뚜렷하게 보게 했습니다. 범죄, 거짓말, 그리고 재정 위기. 경찰은 크리스토퍼가 자신의 거짓말이 곧 들통날 것을 두려워했고 지금의 생활과 가족의 지원을 잃는 것이 무서워 결국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서들은 어디까지나 동기 차원의 추정일 뿐 직접적인 유죄 입증 증거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실을 더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크리스토퍼가 다니는 학교로 가 사건 전날 그의 구체적인 동선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여러 학생을 만나 확인하던 중 경찰은 크리스토퍼의 말과 완전히 다른 증언을 뜻밖의 얻었습니다. 룸메이트들은 그날 밤 4사람이 소파에서 공포영화를 새벽 3시가 넘도록 함께 봤다고 했지만 그 자리에는 크리스토퍼가 없었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기숙사에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즉, 크리스토퍼에게는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충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캠퍼스 CCTV를 확인했고 11월 14일 밤 10시 36분 크리스토퍼가 노란 지프차를 몰고 학교를 떠나는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차량 속도는 꽤 빨랐고 마치 감시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오전 8시 30분 그는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감시 자료를 확인하던 경찰팀에서도 새로운 진전이 나왔습니다. 톨게이트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크리스토퍼는 일반적인 전자요금 통로가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하는 수동창구를 이용했습니다. 그날 밤 수동창구로 지나간 차량이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노란 지프차가 워낙 눈에 띄어 두 직원 모두 그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에 현금 결제 영수증을 확보해 DNA 검사를 진행했고 영수증에 남은 생체 흔적이 실제로 크리스토퍼에게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앞서 풀리지 않던 의문도 설명됐습니다. 전자기록에서 그의 통행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차량에 달린 전자수신기를 미리 떼어내 스캔을 피하고 일부러 수동 창구를 선택해 추적을 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11월 14일 크리스토퍼는 학교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고 차량의 수신기를 몰래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23시쯤 톨게이트를 지날 때 요금 징수원에게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새벽 2시쯤 그는 부모 집에 도착했고 예전에 숨겨둔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새벽 2시 14분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의 방범 시스템을 해제한 뒤 도끼를 들고 부모의 침실로 들어가 잠든 부모에게 잔혹하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범행 후에는 서랍들을 열어 집안이 뒤진 것처럼 어수선한 침입 절도 흔적을 만들려 했고 차고 밖으로 가 창문 방범망을 칼로 잘랐습니다. 새벽 4시 59분에는 전화선을 끊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8시 30분 그는 학교로 돌아왔고 룸메이트들이 수업에 간 틈을 타 동물병원에서 일하며 배운 지식을 이용해 옷과 몸에 묻은 피를 모두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 9월 뉴욕주 검찰은 만 22세에 불과한 크리스토퍼를 2급 살인죄와 살인미수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중 한 명임에도 어머니 조앤이 끝까지 아들의 무죄를 주장했고 심지어 직접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마련해 크리스토퍼를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결국 빠지지 않았습니다. 2006년 7월 결정적인 물증 앞에서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06년 8월 10일 크리스토퍼는 아버지 피터를 살해하고 어머니 조앤에게 중상을 입혀 얼굴을 심하게 훼손한 혐의로 2급 살인죄와 2급 살인미수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6년 12월 12일 뉴욕주 판사는 형을 선고했는데 2급 살인미수죄는 징역 50년, 살인죄는 무기징역으로 합쳐 최소 50년 이상 복역해야 했습니다. 2056년 12월 이전에는 크리스토퍼가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 가정 비극은 마침내 일단락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끝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고작 31,000달러의 대출이 어째서 한 가정을 찢어놓고
가족애를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었을까요? 피웅덩이 속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했던 어머니. 조에는 6차례 수술을 거쳐서야 겨우 일부 언어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생사의 경계에서 그녀가 했던 지목과 그 이후의 침묵은 과연 모성의 보호였을까요? 아니면 죄를 향한 무언의 방조였을까요? 이 사건은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욕망과 압박 그리고 혈연 사이에서 인간성이 얼마나 쉽게 취약해지고 일그러질 수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한 쌍의 부부가 결혼의 전당에 들어서면 종종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하며 삶의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아름다운 약속이죠. 그러나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한 부부에게는 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섬 결혼식이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최했던 장소, 손님의 명단, 메뉴와 음악까지 결혼식의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정성껏 설계되었었죠. 그들은 2023년 4월 28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섬의 다른 한 곳에서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라는 소녀가 이 행복한 날을 최악의 악몽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슬픈 사연은 한 사람의 경솔한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6세의 아릭 허치스는 세 형제 중 막내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사랑이 넘치고 가정은 화목했으며 아릭도 그 덕분에 밝고 활발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미디어 전공을 했고 졸업 후에는 대형 건설회사의 영업 매니저로 순조롭게 취직했습니다. 아릭은 업무상 자주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는 한 번의 출장 중 호텔바에서 우연히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갈색 머리와 갈색 눈, 그리고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죠. 아릭은 그녀 옆에 앉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만다 밀러였고 당시 34살로 애칭은 사미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리사 밀러는 1988년 여름 매우 로맨틱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사미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사미의 부모는 예상치 못한 임신을 실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미는 어머니의 성을 따랐으며 신부와 그녀를 사랑해주는 새 아버지를 모두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미를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친구들은 주저하지 않고 명랑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미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볼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친구들을 매우 아끼며 어디를 가든 좋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어머니 리사였습니다. 사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처음에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고 그 후 성형외과 의사의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후 사미는 방향을 바꿔 마케팅 분야에 들어가 한 회사의 AS 부서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타로 출장을 가던 중 아릭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그들은 매우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릭은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지혜와 유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밤이 되어 두 사람은 대화를 마친 후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흥분된 사미는 즉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만난 아주 멋진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두 사람이 미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일 때문에 그 호텔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사미는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고 문 밖에는 아릭이 웃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네 잔의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 사미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 가지를 사왔다고 했습니다. 이후 사미는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결국 연인이 되었죠.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출장이 줄어들자 사미는 아릭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미는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찰스턴 남부의 폴리비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이 작고 아기자기한 섬을 매우 좋아했었죠. 그래서 아릭은 짐을 꾸려 제임스 아일랜드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사미는 폴리비치 근처에 있는 곳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사미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아늑한 집에는 두 마리의 애완고양이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완벽한 연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사랑은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아릭이 청혼한 후 두 사람의 생활은 더욱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미와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어디서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소는 당연히 사미가 가장 좋아하는 곳인 폴리비치로 정해졌죠. 해변 끝에는 아름다운 야외 정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가장자리로 불리는 해안선을 볼 수 있었죠. 신혼부부는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흰색 나무 산책로를 따라 정자로 돌아와 피로연을 열 수 있습니다. 사미와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외지에 살고 있지만 해변 근처에는 멋진 호텔과 단기 임대 주택이 많이 있어 모두가 머물기에 좋았었죠. 그렇게 그들의 결혼식은 2023년 4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 사미는 어머니와 친구들과 함께 웨딩드레스를 골랐습니다. 4월 28일, 가족과 친구들이 해변으로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족과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인사하며 친해졌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죠. 모든 사람들이 비가 행운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결혼식 당일에 비가 오는 곳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결혼식은 야외 해변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부와 신랑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날은 오전과 오후 내내 날씨가 좋았습니다. 사미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매우 들뜬 상태였습니다. 결혼식은 오후 5시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대략 오후 4시쯤 손님들이 해변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양쪽에 나란히 서 있었고 날씨도 매우 완벽했습니다. 구름이 조금 많았지만 기온은 적당했습니다. 사미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지는 순간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릭은 나무 아치 아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미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아릭에게 다가가 그의 곁에 섰습니다. 이들 신랑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에게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들을 정식적으로 부부로 선언하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들을 위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리셉션은 칵테일 파티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미와 남편은 첫 춤을 추며 입장했습니다. 이어서 사미는 그녀를 키워준 두 명의 남성, 생부와 계부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 후 사회자는 신부 사미가 그녀의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어머니 리사와 함께 춤을 추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디오 화면은 모든 따뜻한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맛있는 멕시코 타코와 풍성한 디저트가 있었죠. 그리고 사미의 언니 맨디가 특별히 그들을 위해 만든 결혼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웃음과 노래로 가득 찬 완벽한 밤을 보냈습니다. 리셉션이 끝난 후 아릭의 매형이 신혼부부를 몇 마일 떨어진 신혼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신혼부부가 떠날 때 손님들은 양쪽에 서서 불꽃봉을 들고 작은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릭과 그의 아내는 군중 사이를 지나 작은 차에 탑승했습니다. 그 차는 해변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프카트였습니다. 차 뒷부분에는 Just Married라는 작은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릭의 매형은 17살의 자녀와 함께 차의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아릭 부부는 뒷좌석에 앉아 친척들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떠날 때 사미는 남편에게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래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릭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결혼식 장소에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센터 스트리트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폴리비치의 주요 도로로 상점, 레스토랑, 해변, 바, 루프탑 클럽을 연결해 섬의 활기찬 야경을 제공합니다. 주변 도시에서 온 젊은이들도 이곳으로 와서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그 중에는 25세의 제이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1997년에 태어나 뉴저지의 고급 주택 지역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제이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특히 좋았고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많이 사랑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매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파티를 사랑하는 소녀로 사교 활동을 활발히 했었죠. 그러면서도 대학 시절 내내 4.0 GPA를 유지하며 학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제이미는 호텔 경영학위를 취득했고 한 물류회사에서 고객관리자로 성공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자신의 연인 에반 테트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제이미는 고액 연봉의 일을 그만두고 섬에 있는 타코보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센터 스트리트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미 부부와 마찬가지로 제이미와 남자친구도 섬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4월 28일 제이미는 한 멕시코 레스토랑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레스토랑은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매주 파티를 열었고 파티는 매우 열광적이었으며 무료 테킬라와 마가리타를 제공했습니다. 제이미의 동료들 중 몇몇 젊은이들은 이 파티에 참가하는 걸 매우 좋아했죠. 제이미가 당시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무료 술의 유혹에 단 한 잔만 마셨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제이미는 회색 차를 렌트해서 친구들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다른 바를 방문한 후였습니다. 그날 밤 제이미는 이미 취해 있었고 밤이 되자 더욱더 무모해졌습니다. 제이미는 몸집이 작아 각 바에서 한 잔씩만 마셔도 이미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버나 리프트를 부르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직접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미의 집은 섬의 반대편에 있었고 그녀는 단지 좌회전을 해서 폴리로드에 들어간 후 제임스 아일랜드까지 직진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약 오후 10시경 제이미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실수로 오른쪽으로 애슐리 애비뉴에 들어섰습니다. 보통 미국의 거리에서 방향을 잘못 들었다면 작은 골목길을 통해 다시 올바른 방향을 찾거나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 되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애슐리 애비뉴의 양쪽 끝은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 한쪽 끝에는 등대가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오락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미는 자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었죠. 우연히도 그때 사미 부부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들의 목적지는 두 사람의 신혼집이었습니다. 제이미가 이전에 폴리비치에서 여러 번 왕복한 경험이 있었다면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든 간에 그녀의 속도는 이미 주행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해변도로에는 저속 차량, 자전거,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변 마을은 제한 속도가 매우 낮습니다. 애슐리 애비뉴와 폴리 아일랜드에서는 제한 속도가 시속 25마일입니다. 주요 해변 지역을 벗어나야만 속도가 시속 35마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제이미는 시속 65마일로 빠르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알코올은 시력을 흐리게 하고 운동 능력과 조정 능력을 저하시켜 반응 속도를 늦추며 판단력을 손상시킵니다. 음주운전 중인 제이미는 이렇게 초과 속도로 사미 부부와 친척들의 골프카트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이 신혼부부는 이미 약 3마일 정도를 운전한 상태였으며 전혀 속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이미 휴식 장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폭발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여성 주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이 가장 끔찍한 장면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여성 목격자는 당시 충돌 소리가 실제로 폭발음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골프카트는 탑승객과 함께 수백 미터 밖으로 튕겨나갔고 여러 차례 전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날아간 것을 보았고 그 중에는 뒤틀리고 변형된 금속 조각들도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아릭의 얼굴이 심하게 다쳐 그가 살아있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다행히도 그는 아직 맥박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여성은 다른 피해자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아릭의 조카는 기적적으로 일어설 수 있었지만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고 표정이 멍했습니다. 그 다음 그녀는 아릭의 매형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역시 맥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미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땅에 누운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1분 내로 현장에 도착했고 한 경찰관은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미에게 계속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미는 충돌 순간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가족들도 이 소식을 듣고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 성광 등 울음소리와 외침이 사건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미의 어머니와 언니는 휴식처의 발코니에 도착했을 때 밝은 불빛을 보았었습니다. 잠시 후 아릭의 형수가 차를 타고 그들 앞에 도착해 그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사미의 어머니는 그제서야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달리기 시작하며 사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은 이미 경찰선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뒤틀린 금속 더미만 볼 수 있었죠. 경찰은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시 차에 올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교통사고 부상자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여 후 어머니 리사는 전화를 받았고 사미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고
아직도 현장의 구급차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응급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타투뿐이었습니다. 반면 아릭과 그의 매형 그리고 조카는 더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미의 가족이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한편 가해자 제이미는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몇 분 후에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다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며 괜찮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제이미는 땅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자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후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제이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앉아서 멍한 눈빛으로 술 냄새가 가득한 채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경찰에게 집으로 운전해 가는 도중 무언가에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제이미에게 술을 마셨는지 묻자 그녀는 약 1시간 전 테킬라 한 잔과 음료 한 잔을 마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1부터 10까지의 척도로 자신이 얼마나 취했는지 평가해보라고 했습니다. 1은 완전히 맑은 정신을, 10은 매우 취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놀랍게도 제이미는 자신이 2잔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8 정도로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과 대화하는 동안 제이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고개를 들고 눈을 보라고 요청했지만 제이미는 자신이 곤란해질 것을 인지하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점점 비협조적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알코올 테스트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제이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호흡 검사도 거부하며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제이미에게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녀는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경찰이 제때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제이미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바로 체포되었죠. 그러나 경찰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제이미는 매우 저항하며 왜 나를 체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제이미는 계속해서 팔을 뺐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은 그녀를 경찰차에 태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여성 경찰관이 차의 다른 쪽에서 다가와 강제로 제이미를 차에 태웠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제이미는 여전히 알코올 테스트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한 판사를 경찰서로 불러 현장에서 DNA 수집 문서를 서명하게 했습니다. 당시 이미 깊은 밤이었고 판사는 일어나 옷을 입고 경찰서에 도착해 문서를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제이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여전히 0.261로 이 수치는 법적 한도의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제이미는 즉시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무모한 행동, 3가지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중범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엄중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제이미는 교도소로 가는 길에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아릭은 몇 날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을 때 혼란스러운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물은 질문은 사미는 어디 있어요? 였습니다. 가족들은 슬픔에 잠긴 채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릭은 2다리가 부러졌고 얼굴과 몸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등뼈가 부러지고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앞으로 여러 차례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릭의 매형도 사고에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반면 아릭의 조카는 운 좋게도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아릭의 어머니는 의료비와 사미의 장례비를 돕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아릭은 병원에서 몇 주를 보낸 후 퇴원했습니다. 그의 신체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제이미의 행동이 끔찍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녀와 부모, 남자친구의 교도소 전화 통화 녹음이 유출되었습니다. 제이미는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아버지의 통화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녀의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지나치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는 딸이 감옥에서 겪는 문제만을 걱정했을 뿐 그녀가 저지른 잘못을 직시하게 하거나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보호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아버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딸의 행동을 축소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They send me away for a really long time. Well, we're trying to avoid that, aren't we? We can't
cannot do anything more than what we're doing. 녹음된 통화 중 하나에 제이미는 아버지에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불평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나쁜 일은 항상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기 마련이야. 사랑하는 딸아, 이건 그냥 운명이야. 그저 너에게 일어난 일이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처리할게. 알겠니? 라고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딸을 위로하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딸을 지나치게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는 마치 중학생과 대화하듯 딸과 대화하며 제이미가 단지 싸움 때문에 정학당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딸이 저지른 큰 잘못을 반성하게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아버지는 제이미에게 변호사들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제이미는 난 그들이 좋아요. 그들은 정말 훌륭해요. 당신도 훌륭해요. 우리 가족이 그들을 고용하려고 많은 돈을 썼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전화 녹음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부녀가 범죄 조직에 대한 농담을 나누며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이미와 남자친구 에반의 통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감옥 음식이 형편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에반의 표정에서 그는 여자친구의 상태가 그렇게 좋을 줄 몰랐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통화 기록은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대중 사이에서 더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제이미가 찰스턴의 경찰서장이 직접 그녀를 방문했다고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제이미는 경찰서장이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죄수들은 가족과의 대면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서장은 제이미의 부모가 그녀를 직접 방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대중은 이 통화 내용이 제이미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에서 어떻게 이러한 영상과 녹음을 입수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죄수들이 전화를 걸 때마다 통화 시작과 종료 시에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죄수의 통화가 녹음되며 법 집행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미와 같은 감옥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이러한 통화가 법 집행기관에 의해서만 검토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의 녹음은 정보자유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미디어와 신청자는 이 녹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뉴스 채널만이 이러한 통화 녹음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제이미가 카운티 경찰서장에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 대중의 분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의 분노도 일으킬 것입니다. 경찰서장이 이러한 통화 내용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언론의 접근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통화가 사생활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었죠. 당시 9개의 언론이 통화 녹음과 접근 권한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중 한 뉴스 채널은 경찰서장을 상대로 정보자유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경찰서장이 정보자유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그녀에게 뉴스 채널의 법률 비용으로 33,000달러, 약 4,500만 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녹음이 공개되면서 대중은 이 경찰서장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매우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경찰서장은 33년간 법 집행 경험이 있었지만 이제 대중은 그녀가 직무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원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제이미의 변호사 중 한 명과 어떤 친분이나 업무 관계가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경찰서장의 성명에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치소에 자주 나타난다고 밝혔으며 제이미에게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와 제이미의 변호사가 친한 관계라는 소문도 부인했습니다. 제이미의 변호인은 네이선 윌리엄스로 그는 전직 연방 검사입니다. 또 다른 변호인인 크리스토퍼는 전직 뉴저지 검사이죠. 이들은 모두 알려진 사건을 처리한 경력이 있어 매우 유명합니다. 제이미가 말했듯이 그들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변호사도 사건을 없어지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2023년 8월 1일 제이미는 보석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제이미가 도망칠 의도가 없으며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제이미가 약물 남용과 알코올 의존 증상을 가지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판사에게 제이미가 회복 단계를 잘 넘기도록 도울 것이며 재판 날까지 그녀를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인 사미와 아릭의 가족들도 법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제이미가 이러한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미의 부모는 재판 중 매우 격양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제이미가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술을 마셨고 운전을 했으며 그 결과로 사미가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사미의 언니는 이러한 일이 어떤 무고한 가정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경찰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나는 길거리에서 뛰며 내 여동생의 이름을 외치던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음주는 의식적인 결정이며 운전대를 잡는 것도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석신문에서 제이미는 매우 슬프게 울었지만 법정은 그녀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모든 당사자가 협력하여 이 사건을 신속히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 2024년 3월까지 재판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제이미는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보석금은 15만 달러, 약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이미가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그녀는 모니터링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피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한편 아릭은 여전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 말이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미의 어머니는 일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두 신혼 가정 간에 분열이 생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미의 이름이 사만다 밀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당일에 사망했기 때문에 어머니 리사는 언론이 그녀의 가족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남편의 성이 아닌 밀러라는 성을 사용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이것이 아릭에 대한 명백한 무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방금 아내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리사는 사위에 대한 무례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말투에서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두 가족이 더 이상 같은 편에 있지 않다고 말했을 때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사미의 어머니는 법원에 아릭을 상대로 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리사에 따르면 아릭과 사미의 가족은 모든 법적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혼인 아릭은 사미의 유산 수혜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미의 어머니는 이를 방해하며 아릭의 유산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아릭을 대신할 법원 지정 관리인을 요구했습니다. 아릭의 변호사는 아릭과 그의 아내가 합법적으로 결혼했으며 아릭이 그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대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슬픔을 처리하고 있지만 이 새로운 갈등은 금전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릭의 어머니는 아릭과 사미를 위해 모금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미의 어머니는 가족을 대표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사미의 문제는 자신들이 관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릭은 아내를 위해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미를 과실치사로 고소하는 것 외에도 그는 제이미에게 술을 제공한 모든 레스토랑, 바, 바텐더와 서버를 고소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제이미가 분명히 과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들이 계속해서 술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기업들과 직원들은 이미 취한 사람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제이미의 최신 고용주인 타코보이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릭은 그들이 제이미에게 저녁 활동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가했고 이로 인해 과음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타코보이의 경영진은 그들이 직원들에게 바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권장하지 않았으며 그날 밤 제이미는 작업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는 명백히 취한 사람이나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드라마 쇼법으로 불리며 기업과 알코올 음료를 제공하는 직원이 그들이 서비스한 소비자가 저지른 어떤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제이미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들 기업과 개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 위해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업소는 영업 허가를 잃게 되어 호텔이나 바 등의 장소가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제이미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5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주목하는 전문가들은 제이미가 그렇게 오래 복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심각성과 이 사건이 고위급 사건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녀는 최소한 일부 시간 동안 복역하게 될 것입니다. 제이미는 이전에 경미한 교통위반 외에는 다른 범죄 기록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과속운전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널리 주목받은 이유는 공개된 전화녹음 때문입니다. 그중 한 장면에서 제이미는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그녀의 인생은 끝났을지도 모르지만 진정으로 인생이 끝난 사람은 바로 사미입니다. 만약 제이미가 진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그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미 부부야말로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이며 제이미가 아닙니다. 이 비극이 사람들로 하여금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파괴를 인식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해치고 감옥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저녁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안데르슨 카운티 내 한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은 칼라 브라운과 그녀의 남자친구 찰스 카버가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커플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친구들은 이상함을 느끼게 됐지만 결국 두 사람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그들은 이튿날 아침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만 했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음 날에 찰스는 페이스북에 여자친구 칼라와 결혼할 거라며 당시 신혼여행 중이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양쪽 가족과 친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선 찰스는 페이스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찰스가 32세, 칼라가 30세였지만 양쪽 가족은 두 사람이 결혼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두 사람이 정말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하더라도 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여행을 떠났을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찰스가 페이스북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사람들은 찰스와 칼라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이었죠. 8월 31일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찰스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아니라고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실종된 것일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느껴진 찰스와 칼라의 친척과 친구들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경찰서로 가 두 사람의 실종을 신고하여 경찰은 바로 두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곧 찰스와 칼라의 휴대폰을 추적하여 그들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우드러프시의 한 숲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11월 3일에 그 숲으로 달려가 두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경찰의 수사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게 됐을 때 기이한 녹색의 컨테이너가 경찰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는 높이가 약 3m였고 문에는 자물쇠가 5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옆에는 같은 색의 작은 오두막이 마치 숲과 하나가 된 듯 녹색으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컨테이너를 조사하려고 할 때 컨테이너 안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은 컨테이너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최대한 빨리 컨테이너를 열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열리자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그 안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문 양쪽에는 선반이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선반에는 음식과 물, 그리고 사격 도구가 놓여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컨테이너 안쪽으로 돌리자 한 감금된 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정도였고 목과 발목이 쇠사슬과 족쇄로 묶여 있었습니다. 쇠사슬은 길이가 1m도 채 되지 않았고 한쪽 끝은 컨테이너 천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가 없어 쇠사슬에 묶인 여자는 2개의 개 집에 기대 겨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울린 큰 소리는 바로 그녀가 낸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어서인지 문을 열고 들어온 경찰을 보게 된 여자는 놀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경찰은 그녀가 바로 2달 전 실종된 칼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칼라의 안전을 확인한 후 그녀를 묶은 쇠사슬을 풀고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칼라를 무사히 구출되었다고 기뻐할 때 칼라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 찰스가 2달 전에 이미 피해를 입었고 본인이 직접 그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8월 31일 사건 당일 칼라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소 작업을 맡게 됐습니다. 토드 코레프라는 중년 남성이 숲속에 있는 집을 청소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전을 위해 남자친구 찰스와 함께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칼라와 찰스가 숲에 도착하자 고용주 토드는 그들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가 사격 도구를 들고 나와 찰스의 가슴을 향해 3발이나 사격하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찰스가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된 칼라는 비명을 지르지도 도망치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토드는 칼라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제압하고 손발을 재빨리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토드는 숨진 찰스를 방수포로 덮고 지게차에 실어 그를 숲으로 데려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찰스가 해를 당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된 칼라는 토드가 잔혹하고 냉혹한 악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토드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능숙하여 칼라는 토드가 이번이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토드의 말을 얌전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토드가 밖에서 일을 할 때 칼라는 컨테이너 안에 감금되어 있었고 그가 퇴근하고 돌아오게 되면 칼라를 컨테이너에서 가까이 있는 오두막이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토드는 칼라를 애완동물을 대하듯 대하였습니다. 그는 칼라의 침대 옆에 매트리스에서 자게 하고 매일 음식과 물을 주며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칼라와 강제로 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칼라는 2달 동안의 감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라가 제공한 정보를 통하여 경찰은 그 숲의 주인 토드를 추적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토드의 집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문에 토드는 찰스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그를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찰스를 해친 후 본인의 범행이 경찰에 들킬까봐 두려워서 칼라를 곁에 둔 거라며 그동안 칼라를 다치게 하거나 고문을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이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칼라의 동의하에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드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경찰은 믿지 않았지만 토드의 범죄를 증명하려면 숨진 찰스를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 당국은 많은 경찰과 경찰견을 투입하여 수색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곧 찰스가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찰스 외에 다른 2명의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다른 2명의 피해자는 1년 전에 실종된 존니와 미건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2015년 12월에 실종되었는데 미건의 어머니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유용한 단서를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토드에게 당해 숲에 묻히게 된 건 아무도 몰랐던 거죠. 경찰의 발견에 더 이상 범죄를 부인할 수 없게 된 토드는 마침내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토드는 1년 전부터 집을 청소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부부를 숲으로 유인했습니다. 토드는 똑같은 방법으로 존니를 먼저 사격하고 그 후 미건을 컨테이너에 감금했습니다. 처음 미건은 칼라처럼 토드의 말대로 복종하는 척하다 참다 못해 저항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고 토드는 분노하여 결국 미건을 잔혹하게 해치워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토드가 1년 동안 3명의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45세의 토드는 부동산 중개회사 사장이었는데 직업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고객들은 토드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었죠. 토드는 항상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여 사람들은 그가 잔혹한 범죄자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토드는 갑자기 범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매우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체포되기 10년 전부터 그는 범행을 저질렀었죠. 토드 코레프는 1971년 3월 7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토드가 2살도 되기 전에 그의 부모가 이혼하여 어린 토드는 어머니 레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토드가 3살이 됐을 때 그의 어머니 레지는 재혼을 했습니다. 마침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한 토드는 그때부터 성격적 결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토드는 어릴 때부터 어른의 말을 잘 듣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재혼하자 토드는 계부와 자주 충돌이 생겨 중간에 낀 레지는 두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이는 토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토드는 어머니가 왜 낯선 남자의 편을 드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어머니가 자신만 돌보았으면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토드의 성격은 점점 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다 토드가 9살이 되던 때 그는 사람을 해치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머니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화가 나면 어항에 표백제를 붓거나 장난감으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지는 곧 아들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토드의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를 정신병원으로 보내 그에게 3개월 동안의 입원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는 토드의 감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퇴원 후 토드는 레지에게 원망을 품고 친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레지는 아들과 헤어지기 싫어 토드의 요청을 거절했는데
결국 토드의 반항적인 행동이 심해지자 레지는 할 수 없이 토드를 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토드의 친아버지가 아들의 성격을 바로잡기를 기대했지만 이는 실패했습니다. 친아버지와 살게 된 토드는 더욱 무력을 숭상하게 되었습니다. 토드의 아버지는 사격 도구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토드는 아버지와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토드는 사격 도구가 사람을 순순히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토드는 사격 도구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격 도구의 강력한 위협적인 힘은 토드의 범죄 욕망을 커지게 하여 결국 토드는 15살 때 처음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1986년 11월 15살의 토드는 14살 여학생 크리스틴을 납치했습니다. 사건 당일 토드는 크리스틴의 머리에 사격 도구를 겨누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소녀를 묶어 놓은 후 강제로 관계를 나눴습니다. 결국 그의 범행이 들키게 되어 그는 곧 납치, 미성년자에게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토드는 이번의 사건으로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2001년 8월 토드는 출소 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토드는 감옥에서 복역하는 동안 컴퓨터 관련 전문 분야를 공부하여 출소 직후 그래픽 디자이너 일자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토드는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됐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폭력적인 본성은 출소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토드는 출소한 지 2년 만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오토바이 가게에서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2003년 10월 토드는 슈퍼 오토바이라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오토바이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토드는 오토바이를 사용해 본 후 오토바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 가게 주인에게 더욱 작은 오토바이로 바꿔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며칠 전에 팔려 사용 흔적이 심해 가게 주인은 그의 교환 요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토드는 가게 주인에게 불만을 느끼게 되었고 더욱 화근이 된 것은 토드의 교환이 거부된 지 약 일주일 후 그 오토바이가 도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빠진 토드는 가게 주인이 사람을 시켜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의심하여 복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2003년 11월 6일 오후 3시 토드는 미리 준비해둔 사격도구를 들고 오토바이를 사러 왔다는 핑계로 다시 그 가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토드가 가게 문을 들어서자 단 몇 분 만에 가게에 있는 4사람을 숨지게 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오토바이 가게 주인 스콧, 계산대를 보던 가게 주인의 어머니 베벌리, 서비스 매니저 브라이언, 정비사 크리스였습니다. 오토바이 가게는 순식간에 붉은 액체로 가득 찼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토드는 현장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로 떠났습니다. 토드의 범행 수법이 능숙하여 현지 경찰은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끔찍한 사건은 12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어 현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토드의 생활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토드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기존 회사에서 사직하고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2006년 6월 토드는 부동산 중개업 면허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사실 이 직업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고객과 직접 집을 보러 다녀야 되어 여성과 강제로 관계를 나눴던 전과자는 이러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드가 15살 때 저지른 사건은 검찰에 의해 납치죄로 기소됐고 이는 토드에게 유리한 기회가 된 것이죠. 또 당시 법률은 면허 발급 기관이 신청자의 범죄 경력을 자세히 조사하도록 의무화되지 않았기에 토드는 무사히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토드는 부동산 업계에 정식으로 진출하여 2008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최고의 부동산 중개업 신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토드 코레프 연합회사라는 개인 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으로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토드의 부동산 사업은 그가 많은 돈을 벌게 해주어 그는 곧 여러 개의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2014년 5월에는 한화 약 4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드러프 근처에 약 2,500평이 되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토드는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덤불과 돌을 정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토드는 심지어 감시 카메라와 철조망까지 설치했습니다. 사실 토드의 유인과 사냥 계획은 그가 땅을 구매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토드가 체포된 후에야 한 여성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토드와 비밀 연애를 했던 홀리 유디입니다. 일찍이 2006년에 토드는 결혼한 홀리와 알고 지내는데요. 홀리는 남편이 있지만 토드의 진심 어린 사랑 공세에 넘어가 두 사람은 10년 동안 비밀 연애를 지속했습니다.
10년 동안 홀리는 토드가 책임감 있는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토드가 체포된 후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구출된 칼라는 언론에 한 가지 정보를 전했는데 본인이 만약 경찰의 구출을 받을 수 없었다면 토드가 곧 본인을 해칠 거라고 했습니다. 악독한 토드는 칼라에게 자신이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말했었고 그 목표의 여자가 바로 홀리였습니다. 토드는 홀리를 그녀의 남편 곁에서 떼어내 영원히 자신만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2017년 5월 26일 토드는 자신이 7명의 사람을 해친 죄와 2건의 납치죄 그리고 1건의 강제로 여성과 관계를 나눈 죄를 인정하여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토드는 가석방이 없는 7개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현재 토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도체스터 카운티의 리버 교도소에 갇혀 있으며 그는 남은 인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토드의 범죄 생활은 끝나게 됐지만 토드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여러 피해자 가족을 고통 속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토드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부정적인 감정의 조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잔혹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